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3월 21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을 들려드리기 전에 지난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어지는 내용 두 가지 정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 고용노동부에서 조사에서 발표했던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와 관련한 숫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15일 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산업재해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28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에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거를 365일 이렇게 일로 따지면 하루에 2.3명꼴, 즉 이틀에 5명꼴로 우리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덧붙였던 말은 사실은 이 통계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노동부가 공표하는 이 현황은요, 사망자의 발생일이 아닌 사고 사망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있거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라도 이 공식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노무법인 참터에 안현경 공인노무사님께서 기고했던 글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일단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책 제목이 숫자로만 돼 있어요. 2146,529. 부제가 뭐냐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부제예요. 트위터 계정 중에서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 계정에는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저도 여러 번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을 했다가 죽어서 돌아오는 노동자들과 관련한 소식이 들어오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트위터 계정에 나왔던 이 사망사고와 관련한 전체 숫자가 무려 아까 말했던 책 제목의 앞부분 2146명이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들도 막 다르죠.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했던 산재 사망자 828명,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전체 사망한 노동자 2146명, 그 중에서 또 산재 사망자로 분류했던 529명 등등, 이 숫자들의 어느 사이엔가 진실이 있겠죠.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참혹한 사회라는 것이죠. 빨리빨리 문화,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문화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전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서두가 좀 기네요. 예전에 한번 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ILO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출마했다는 소식 제가 한번 전해드리면서 너무 부끄럽다. 그때 제가 한마디로 그랬죠. 왜 부끄러움은 늘 국민들의 몫인가. 엊그제 25일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이 투표가 있었어요.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1차 투표는 통과를 했는데 2차 투표에서는 떨어졌는데요. 2차 투표에 올라갔던 총 4명의 후보들 중에서 전체 56표 중에서 단 2표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소식도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더라고요. 기대했는데 아쉽다. 저는 참 이걸 보고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뭘 기대했을까요? 이 노동 후진국, 노동 탄압국, 노동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출마한 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설마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조금 더 이 논평을 좀 들어보면, 외교부에서 낸 공식 논평인데요. 국제노동기구 특유의 ILO 특유의 아프리카와 유럽 등의 지역 블록, 지역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사용자 그룹 간의 상호 견제에 따른 표결집으로 이 때문에 낙선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ILO 사무총장으로 출마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제1노총이었던 민주노총의 수장 양경수 위원장은 감옥에 있었죠.
노동자의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은 나라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총장에 출마를 하겠다. 국제노총에서는요, 이 150개 나라의 노동기본권 수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노동권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예를 들면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한국은 작년에 나왔던 이 노동권 지수의 결과가 5등급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좀 참혹한 거냐면 5등급 아래는 5 플러스 등급밖에 없는데 이 5 플러스 등급, 즉 우리나라보다 낮은 등급에 속한 나라들은요, 시리아나 미얀마나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 딱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내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들 9개국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하 등급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5등급에 포함된 국가는요, 뭐 중국이나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35개 나라가 있는데 이 35개 나라 중에서 OECD에 가입된 나라는 우리랑 콜롬비아랑 터키 3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 대부분은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받았고요. 이웃나라인 일본조차도 2등급이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국제적으로도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좀 참혹한 상황인지. 근데 이런 나라에서 그것도 노동 관료가 아니라 전직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에 출마를 했던 거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대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소식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속도를 빨리 해볼까요? 제목이 정말 끔찍합니다. 하청 노동자를 방패 삼아서 주 52시간제를 흔들겠다는 현대중공업 협력사라는 게 제목이고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폭로를 한 거죠. 뭐라 그랬냐면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뭐 쉽게 말하면 하청업체 협의회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지난 18일 날 사내협력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조선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 시행에 대해서 국회 등 입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부분을 철회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행동을 개시하고자 한다. 즉 서명을 받아달라 이런 거죠. 와,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대선 때 뭐 주 120시간이라고 했었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 노동 시간을 마음대로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와 두 번째는 최저임금 자체를 무너뜨려 보겠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실제로 안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노예적 상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허물어 버리면 노동시간도 규제하지 않아, 최저임금도 없어, 보장하지 않아, 그럼 정말로 말 그대로 노예가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근데 이것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지난 21일 날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 회장을 만났을 때 이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자는 기업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라고 이제 화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연대로, 더 넓은 연대로, 더 강력하고 더 단단한 연대로 이 공세를 뚫고 가야겠죠. 제목이 민주노총을 콕 집어서 엄정 대응을 주문한 인수위,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나?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 2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이 인수위원회에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와중에 경찰에다가 뭐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민주노총의 집회 시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지적을 했죠. 그리고 선별적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했다고 합니다. 불법에 대해서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민주노총을 콕 집어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있고 지금 한국노총이 제1노총 지위를 아주 근소하게 다시 확보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둘 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당선이 되자마자 이 인수위에서, 인수위는 실제로 이 인수를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이 새로운 정권을 책임지는 밑그림을 그리는 이곳에서 민주노총을 콕 집어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비하하고 무시하고 밟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한 윤석열 당선자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노총이 바로 논평을 냈죠. 25일 날 논평을 내고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비슷한 시기에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을 때 수구단체와 보수 기독교단체의 다양한 방식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과연 민주노총에 취했던 것만큼 민주노총에 취했던 행태는 뭐였습니까? 대표자인 양경수 위원장을 잡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법의 권력을 동원해서 집행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리기도 했죠. 선거운동하는 대통령 후보자들 주변에는 몇천 명이 모여도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래서 각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보건이나 경찰 당국의 제재와 간섭이 있었냐? 사실은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해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 억울한 것들을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그 서민들,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들 억울한 처지를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밟아오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던 것이죠. 앞으로 사실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 우리 노동자들이 나아가야 될 이 방향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이 되거나 주눅이 들 필요는 없겠죠. 다만 더 넓은 연대의 전선으로. 왜? 저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처럼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은 더 넓은 연대로 더 단단하고 강한 연대로 치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향후에 윤석열 체제 아래에서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이기는 길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난주, 지지난주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과 관련한 평가들은 좀 드렸는데요. 경향신문에 계속해서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최효정 선생님,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인데 칼럼이기 때문에 글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강자의 정의가 약자를 지킬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좀 대선 평가와 관련한 칼럼을 보내신 건데 제가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나서 뭐 난다긴다는 정치 평론가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글도 이 평가 글도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저한테는 가장 좀 이렇게 묵직하게 와닿는 이런 글이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칼럼은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의 유튜브에도 바로 링크들이 다 이 소개로 뜨고 있기 때문에 누르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 않냐? 우리를 지켜줄 강한 자의 우산 아래서 예를 들면 진보정당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우산 아래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그 힘으로 더 사악한 강자를 막아내자. 노동운동 출신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때도 기득권 체제에 저항하던 청년들이 기득권 정당으로 들어갈 때도 강자의 힘을 약자의 백으로 만드는 마피아적 언사는 항상 튀어나왔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모순적이고 복잡할수록 똑 떨어지는 정답을 내기는 어렵고 보다 깊이 있는 정치적 해석과 숙고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정해선 안 되는 건 이 곤란하고 괴로운 선택을 강자의 논리로 정당화하지는 말자. 이 강자의 정의로는 꽤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변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미국이 절대 강자가 되어서 세계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전형적인 강자의 평화론이다. 강자의 언어 중에서도 압권은 부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사회가 뭔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일단 내가 힘을 가지고 그럼 그 힘을 잘 써볼게. 그래서 정부에 고급 관료로 들어간 사람들, 재벌회사에 들어간 사람들, 이들은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자의 힘을 빌려서 강자의 우산 아래서 약자를 도와주겠다. 이게 참 우리도 지금까지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허황된 말이었는지.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요, 이 강자의 논리가 문화적으로 많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정의로운
검사, 따뜻한 의사, 인정 많은 건물주, 인간미 넘치는 부자. 이렇게 사실은 정의롭고 따뜻하고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 검사, 의사, 건물주, 부자, 즉 주류 안에 비주류로 설정이 되었죠. 참 이상하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뤄온 우리들 주인공들을 착한 지배자, 좋은 가부장, 선한 목자를 따르는 신민이나 노예나 신도로 만들어내는 서사의 기획자들에게 우리는 저항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우리를 믿자. 약자의 힘은 자신을 도와줄 강자의 힘이 아니라 강자를 두렵게 할 만큼의 단결한 힘에서 나온다. 저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건 원래부터 착한 임금이라는 건 없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했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착한 임금이나 착한 대통령이나 착한 지배자가 나와서 먼저 나누어 주었던 적은 없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대선 평가는 이 글로 이제 정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서는 사실은 많이 전해드리는 소식은 아닌데 TV 예능 프로와 관련한 소식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한겨레 신문의 주말판에 나오는 것 중에 제목이 발끝으로 공 조종하는 이 쾌감 못 참지. 뭐가 생각나세요? 공, 여자, 축구.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SBS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골 때리는 그녀들, 이게 또 인기를 엄청 끌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김소민 칼럼니스트가 여자 축구 원데이 클래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체험을 해보는 거죠. 체험을 하고 쓴 글인데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46이 될 때까지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다. 공도 안 만져봤다. 학교 다닐 때 남자아이들이 운동장을 차지하고 축구를 하는 동안 여자아이들은 흰 분필로 그은 선 안에서 피구를 했다. 피구에선 상대편 선수가 던진 공에 맞으면 죽는데 살살 맞고 빨리 죽고 싶었다. 100m 달리기 24초, 매달리기 0초. 몸에서 제일 튼실한 근육은 괄약근인 내게 체육 수업은 굴욕을 맛봐야 하는 시간이었다. 달리기도 매달리기도 점수를 매겼다. 그렇게 운동과 헤어졌다. 저는 이제 이 앞에 문장을 읽으면서 저도 남성이잖아요. 이게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겠구나.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첫 문장, 나는 46이 될 때까지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다. 공도 안 만져봤다. 여기서 사실은 쿵 했거든요. 저도 제가 이 유튜브에서 나이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49? 예. 이제 거의 50대에 가까운 끝자락에 가고 있는데, 이분은 나는 46이 될 때까지, 사실 저랑 비슷한 그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성인 이분은 46이 될 때까지 축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축구공뿐만이 아니죠. 농구공, 야구공, 이런 공들을 만져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건 비단 이 김소민 칼럼니스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대부분 비슷했겠구나.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인생을 쌓아오고 있었구나. 이 공을 차보고 이 공을 가지고 서로 경기를 해보고 게임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또 제가 들어가지고 이 칼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회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우리들조차도 굉장히 다른 문화적 간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들 내에서도 남성들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축구공을 만져보거나 농구공을 만져보거나 축구 경기를 하거나 농구 경기를 할 시간들은 더 많이 있었죠. 남성들은 거꾸로 이 게임으로 몰입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짓누르 하면, 저는 나름대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7번 진보정당의 다양한 후보로 화성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출마를 해왔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리 진보정치의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할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꼭 이런 말이 붙죠. 남자잖아요. 조기축구에 하나는 들어가야지.
조기 축구회들에서 인사들을 해야지, 인사를 하는 걸 넘어서 일상적으로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아니 선거를 하려면 축구를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는 서로 어떻게 존중하거나 내지는, 예를 들면 취향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46이 될 때까지 축구를 접해보지도 못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이 문화적 조건의 교정이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원데이 클래스에 가서 축구를 실제로 배우면서 인터뷰들을 막 해요, 오신 분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 32살 된 프리랜서 작가분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축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운동장은 남자애들을 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뛰어보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이 들어요. 첫날에 수업 듣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기분이 업돼 보이는 거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체력도 확실히 좋아졌고 실력이 쌓여가는 걸 느껴요. 공을 내 발로 조종하는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이 짜릿함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해방감, 이 공을 내 발로 조종하는 성취감, 짜릿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운동, 스포츠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남성, 여성 이 성별에 따라서 이 경험치가, 이 조건들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예 그 프로그램을 빙자해서 우리 사회의 일단면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이 칼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좀 뜨거운 소식이 우크라이나 소식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칼럼으로 좀 가지고 나옵니다. 경향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뒷걸음치는 세계화. 느낌이 좀 이렇게 파고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세기는 미국을 필두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갈라져 있기도 했지만 1989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촌은 거대하게 하나의 경제 구역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고 있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경제의 주요 부문을 국제무역이나 금융질서에서 잘라내는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근데 이 러시아 규모가 얼마냐면 세계 11위 규모예요, 경제에서. 근데 이 러시아만 뚝 떼어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서 냉전 체제의 상징이었던 맥도날드까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계와의 균열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좀 더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거죠. UN 식량 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 2월 달에 사상 최고치로 올라서 전년 동기 대비 20.7%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망 교란은 여기저기서 시작이 됐는데요. 우크라이나는요, 지난해 러시아나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었어요. 곡물 전체로 보면, 밀이 아니라 곡물 전체로 보면 러시아가 3위의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가 4위 수출국이래요.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두 나라가 공급하는 밀과 보리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필수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죠. 이미 계약돼서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곡물조차, 항구들이 봉쇄가 되니까 이 곡물조차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곡물은 어느 나라로 가겠어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농사짓기 어려운 조건의 국가들에게 갔을 텐데 당장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불안은 발등에 불이 돼버렸죠. 예를 들면 이집트가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인데요. 이 이집트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거고요. 레바논은 더 심각하대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밀 수입량의 80%는 우크라이나에서, 15%는 러시아에서 왔대요. 지금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밀의 95%를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레바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레바논 인구의
80%가 빈곤에 시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또 이 광물의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수출국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반도체 제작에 꼭 필요한 희토류 금속 중에서 팔라듐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제작할 때 이 팔라듐의 3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된대요. 근데 경제 제재를 하면서 수출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자동차의 생산 일정이 늦어지고 신차는 물론 중고차 가격까지 폭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이미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가스의 경우에는 40%에 이를 정도로 높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죠. 이 대체 공급원이 뭐 친환경적으로 대체 에너지로 가면 좋겠는데 유럽에서는 여기까지 가기가 또 너무 멀기 때문에 다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는 티타늄 단조품 이런 부분에서도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죠. 근데 이 티타늄 같은 경우는 항공 우주 산업에 꼭 필요한 이 광물질들인데요. 부품들인데 결국 이제 여기에도 좀 타격들이 오겠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제적으로는 세계가 통합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지만 경제와 정치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세계는 아직 여전히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사이에 불평등함이 마치 우리 사회 안의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정치적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적 분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5위, 6위, 7위 이 정도 되는 경제 대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을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죠. 20%대잖아요. 우리 주식인 쌀만 100%를 넘고 나머지 밀은 물론이고 나머지 곡물들, 식량작물들을 다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이 추세를 더 돌려가지고 우리나라는 농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더 많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반도체를 생산해서 식량을 사오면 돼. 이거 과연 옳은 일이겠냐는 거죠. 적어도 기본적인 식량 자금률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슬기롭게 지혜롭게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야 될 중요한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어떻게 좀 계속 보시고 있는 분들은 저의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에 좀 익숙해지고 계신가요? 예, 저도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21일자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